4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Potential Energy 장벽의 터널링입니다.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하면 양자역학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물리 용어 중에 하나죠. 바로 장벽의 반대편으로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전 물리학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분명 이런 양자 현상, 즉 미시 세계에서는 종종 그리고 아주 흔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저히 머릿속에 이게 조금 상상이 되지 않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전적으로 한번 터널링을 비유해 보면, 테니스 공을 벽에다가 계속 던지면 어느 순간 그 테니스 공이 벽 너머로, 그러니까 벽 맞으면 당연히 튕겨 나온 게 당연한데 어느 순간에는 벽 너머로 이렇게 테니스 공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터널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사실상 거의 뭐 0부 그 0이 사실상 거의 숫자가 0으로 이렇게 수렴되거든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양자 역학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그러한 터널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어디에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글을 보면 이야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에너지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입자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입자라는 게 이제 특정 위치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 있을 확률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입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가 장벽 내에 있는 시간 간격이 짧으면,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 중에서도 왜 에너지와 그 시간 하면 그 두 가지 에너지와 시간도 둘 다 무한하게 정밀도로 측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 간격이 짧다라는 건 만약에 그 시간의 불확정성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간격이 짧으면 에너지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입자가 이러한 장벽 내에 존재할 수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입자의 에너지가 지금 이 점선의 높이인데, 장벽의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입자가 갖는 에너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게 고전적으로 따지면 이 입자는 절대 벽 안이나 이 오른쪽 벽 너머, 지금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자가 벽 내부에 분명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이 입자가 장벽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불확정성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 장벽이 비교적 얇다면, 이 두께, 이 L이라고 하는데 이 두께가 되게 얇다라고 하면 이 입자가 벽을 통과해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 3영역에도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 상황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 영역 안에서 분명히 유용한 해를 갖는데, 영역 1과 영역 3에서는 그 경계 조건을 활용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사인형 함수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사인형 함수이고, 그리고 영역 2에서는 지수함수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역 2에서는 왜 에너지가 요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작으니까 풀어보면 되겠죠. 지수함수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를 찾을 확률은 우리가 파동함수가 아니라 파동함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영역 1, 2, 3에서 이렇게 파동함수가 다 있다라는 건 분명히 다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영역 1, 2, 3에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역 3, 특히나 영역 3에서 장벽 너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거. 이러한 결과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터널링 또는 장벽 투과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터널링이 우리 현상 중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될 텐데,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 붕괴입니다. 여러분 아마 알파 붕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핵에서 알파 입자,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구성된 그 알파 입자가 방출되는 걸 우리가 알파 붕괴라고 하는데, 그 알파 붕괴 관련된 그래프 오른쪽 한번 봐보세요. 보면 지금 왼쪽 여기 보면 마이너스 40 메브, 이게 핵 내의
그러니까 그 원자 핵의 포텐셜 에너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 그 음수라는 건 지금 갇혀 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점선이 바로 여기서 그 알파 입자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이 알파 입자가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방출되려면 에너지가 30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그보다 에너지가 더 커야 우리는 방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실제 알파 입자가 갖는 이 에너지, 이 값은 지금 30MeV보다 그 에너지 값이 더 작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우물의 깊이 자체가 지금 70MeV이기 때문에 알파 입자의 이 에너지가 더 커야 돼. 지금 이 에너지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의 에너지가 우물의 높이, 여기서 우물의 높이가 사실상 이거 70MeV거든요. 70MeV보다 분명히 작죠. 작아도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터널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이러한 벽 내부나 벽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알파 입자가 방출되고 있죠. 방출되는 그건 알파 붕괴가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알파 붕괴됐을 때 이 에너지를 보니까 우물의 높이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방출된다라는 건 이건 그 터널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파 입자를 핵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려면 핵 알파 입자의 에너지보다 몇 배나 더 큰 장벽을 투과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게 투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융합을 한번 봐보죠. 핵융합은 이제 여러분들 그 핵 반응할 때 공부를 했을 텐데 그 기본적인 반응이 바로 융합이죠. 보면 태양과 태양계 내의 거의 다른 모든 것을 활동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반응은 융합이다. 그 융합도 우리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양성자와 또 다른 양성자가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핵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서로 인력이 또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양성자하고 양성자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하죠. 전기적인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게 그 융합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냐면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런 양성자와 양성자의 거리가 무한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터널링이 돼서 융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양성자와 양성자의 거리가 워낙 가까워지면 전기적 청력이 워낙 커져서 더 이상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고전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양자적으로는 터널링을 통해서 이렇게 양성자와 양성자가 융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디에 지금 적용하고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주사 터널링 현미경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이게 시료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그 우리가 현미경을 갖다 댄 건데 이걸 지금 전도성 팁이라고 이야기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 초록색 이걸 매우 가는 전도성 팁을 시료 표면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바로 이 팁과 이 표면, 이 시료 표면 사이에 이런 빈 공간이죠. 이 빈 공간을 엄청 이게 얇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에너지 장벽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팁과 표면은 위치 우물의 두 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양자역학에 따름으로 투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팁과 시료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바로 팁에서 그 시료 쪽으로 전자가 터널링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공기 중이라고 하면 공기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비장이 아주 큰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물론 그 공기 중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우리가 번개인데 그렇게 되려면 전압이 엄청 커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 전압을 그렇게 높은 고전압을 걸어서 번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전압을 높게 하지 않더라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전류가 흐르는 건 바로 이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터널링 현상을 통해서. 보면 만약 전압이 표면과 팁 사이에 가해지게 되면 물질 속 원자 속 전자들이 팁으로 투과되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표면에 있는 전자들의 분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제 실제 구현한 사진인데 정말 원자들의 이런 구조까지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우리가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이 왼쪽으로 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쭉 이동시키면 당연히 원자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죠. 이 분포에 따라서.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에너지 그 장벽의
두께가 넓어지냐 좁아지냐에 따라서 전자가 투과되는 정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냐 적게 흐르냐에 따라서 이런 원자들의 분포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그 이용하는 적용하고 있는 게 지금 공명 터널링 소자라든지 공명 터널링 트랜지스터 같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다 양자역학에서 터널링 현상을 이용한 것들이 되거든요. 이런 터널링 현상을 이용하면 그 반응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은 그런 그 계산을 해야 될 때 그때 이런 전기속 회로 있죠. 그곳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41장의 7절 단조와 진동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단조와 진동자는 그 양자역학 외가 아니더라도 우리 고전적에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예전에 배웠던 거 역학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선형복원력 F는 마이너스 KX, 이게 지금 단조와 진동자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 복원력, 탄성력이라고도 하고, 여튼 이러한 힘을 받는 입자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한 힘 에너지 그 힘을 받으면 그 입자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계산되죠. 여러분들 공식이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거 한번 다시 앞부분을 공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2분의 1 k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을 m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 오메가 각 진동수, 왜 오메가가 루트 m분의 k가 되잖아요. 그래서 k 대신에 m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인데 그건 처음에 진폭을 a라고 두면 2분의 2 ka 제곱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k 대신에 m 오메가 제곱으로 넣을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아니까 이걸 슈레딩거 방정식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 원래 이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를 넣는 거였죠. 이 포텐셜 에너지 대신에 금방 넣었던 선형복원력, 이 포텐셜 에너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식을 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워낙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꼴이 바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이게 지수함수 꼴이면 이게 가능합니다. 요 보면 요 이제 그 한번 근데 이게 되는지를 한번 진짜 되는지는 한번 대입을 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동 함수를 한번 고려해서 넣어보면 C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두 번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 이제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요 파이 이 파동 함수 있죠. 여기 대입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이거 과정이 조금 길어서 안 넣었는데 직접 대입해서 풀어보면 C 값은 2 하바분의 m 오메가 값이 되고요. 전체 요 에너지 이 값이 바로 2분의 1 하바 오메가 값이 돼요. 그래서 단조와 진동자의 바닥 상태, 특히나 이건 그 단조와 진동자의 요 에너지 중에서 바닥 상태 있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의 파동함수 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 오메가 퍼 2 하바의 x 제곱. 그러니까 지금 이 슈레딩거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해는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작은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가 바로 이 꼴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것보다 더 에너지가 더 큰 것도 있죠. 에너지 더 큰 건 에너지가 더 이제 파동함수 꼴이 더 복잡해집니다. 여튼 우리가 바닥 상태의 단조와 진동자의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 상태 말고 그 이후 들뜬 상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 공식이 n 더하기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 값이 되는 거예요. n은 0, 1, 2,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게 되면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의 그 에너지 차이, 그 간격은 바로 하바 오메가. 이 하바 오메가가 바로 hf지 않습니까? 요 하바가 2파이분의 h고 이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그 대입해 보면 hf가 돼요. 즉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 같죠? 위에 그림에서 이제 그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준위는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죠. 요 에너지 간격이 일정한 건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플랑크가 흑체 복사에서 제안한 공동벽에서의 진동자의 경우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장의 첫 번째 보면 흑체 그 공부를 할 때 플랑크는 F라는 진동수를 갖는 진동자가 있다고 그 원자가 있다고 하면 그 원자가 갖는 에너지는
NHF라고 해서 HF의 정수배만 가능하다. 그렇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풀어봤을 때 단주와 진동자에 대해서 그 포텐셜 에너지 넣어서 계산하면 실제 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와 이렇게 일치하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가정했던 게 정말 이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동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플랑크의 방정식은 E는 NHF였죠.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산했던 것은 에너지가 N 더하기 요 2분의 1 요 HF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N의 2분의 1만을 더한 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더하기 2분의 1 있는 게 사실 더 이제 정확한 값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이러한 추가항이 에너지 전이하고는 상관없죠. 에너지가 전이될 땐 뭐든 그 간격은 HF로 같으니까 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거 보면 플랑크가 그런 흑체 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할 때 그의 뭐 천재성을 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뒤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확인해 봤을 때 그때 그 가정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41장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뒤에 보면 연습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실제 이러한 것들이 완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